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야말로 많은 국가들이 전염병 앞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선진국들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많은 이들은 방역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으며, 심지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초반에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그야말로 위험한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력이 매우 강력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방역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놀랍게도 선진국들은 서로 마스크를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3M 공장에서 생산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기로 한 마스크 200만 개는 트럼프 정부가 낚아챘고,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마스크를 압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불신이 싹 텄으며 현재는 여전히 백신 확보 전쟁 중으로 국가들은 씨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얼마 전 폭설로 고생한 미국 텍사스주와 미시시피주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업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백신을 많이 맞았으므로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우치 소장은 노발대발했다고 전해집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에 출연해 일부 주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후퇴시킨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필요성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특히 우리가 미국에서 하루 5만 5천에서 7만 건의 전염병을 다루고 있을 때 공중보건 지침을 완전히 제쳐두기로 한다면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정 기간 마스크 착용은 해야 한다면서 공중보건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조치를 해제한 텍사스와 미시시피 주지사를 향해서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원시적인 사고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텍사스와 미시시피 등 공화당의 보수 지지층이 우세한 주에서 트럼프 방식을 따라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방역을 최우선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신경을 자극한다며 무식한 방역 조치를 빠르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심각한 것은 국가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전혀 순조롭지 않은 국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백신을 다량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현저하게 늦는 접종 속도로 도마에 오릅니다. 3월 4일 기준 한국은 접종 숫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백신 접종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 평균 3천에서 5천 명 수준인 반면에 한국은 약 6에서 10만 명가량의 접종도 가능하다고 파악되는 것입니다. 후생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2주 동안 3만 7천여 명밖에 접종시키지 못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추세라면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접종 숫자가 30에서 50만 명밖에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루에 6에서 10만 명 속도로 접종을 한다면 도쿄올림픽 이전까지는 약 1000만 명 내외도 접종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양국의 접종 속도 차이는 극과 극이며 일본은 올림픽 이전 집단 면역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일부 일본 언론은 자국도 아닌 한국의 백신 접종 이후의 사망자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네티즌들은 일본은 화이자인 반면에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주된 백신 아이템이라고 댓글을 달면서 아무 근거 없이 한국의 백신이 위험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지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에 관해 공식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불거졌던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독감 백신과 관련해 접수된 사망 사례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없지만 당시 연이은 사망자 발생 자체만으로도 접종을 둘러싼 불안감이 고조됐듯이 이번에도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하면 논란이 무한 증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정부의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관련 백신 접종 후 사망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등을 통해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이번 사안이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직접 열어 사망 과정과 향후 조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독감 접종 이후와 같은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국은 이미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해외 주요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청장은 세계 각국에서도 접종 후에 기저질환자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도됐지만 조사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402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고 독일에서도 1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이 가운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확인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백신만이 코로나19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청장이 직접 나서서 백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주변국에서 보기 힘든 유례없는 자세한 브리핑이 이어지자 현재까지 많은 대중들의 반응도 지난 독감보다 오히려 백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불안감이 훨씬 개선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의 순조로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칫 백신이 크게 모자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막상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각국의 물량을 대는 것에 허덕이고 있다는 뉴스가 다방면에서 들려온 것이죠.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제3국 수출에 제동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현지 시간 4일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이탈리아 내 공장에서 최종 포장된 코로나19 백신 25만 도스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지 정부에 요청했으나 불허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지난달 26일 이러한 결정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알렸고 유럽연합 집행위도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의 행동이 다소 충격적인데요. 유럽연합 집행부에서는 수출이 불허된 백신은 유럽연합 영내에 재분배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유럽연합 역외 수출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월 말 백신 업체가 EU와 계약한 백신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역외 수출을 불허한다는 백신 수출 통제 규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백신의 공급이 크게 모자란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유럽연합부터 먼저 맞아야 하는 의견이 대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 강경 조처에는 지지부진한 대국민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려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의 의중이 강력하게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최근 개최된 EU 회원국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영내 백신 접종을 가속하는 한편 공급 계약을 위반하는 백신 제조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백신 제조회사가 대거 포진된 유럽 혹은 미국에서 이렇게 백신을 자국부터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 공급이 늦어져 그만큼 오랫동안 코로나에 시달리고 집단 면역도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때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백신 회사들과 위탁 생산 계약을 해놓은 곳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비판을 많이 받았으나 현재 연 5억 도스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5 백신과 기술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노바백스, 현재 국내에 접종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해서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자체가 매우 큰 힘이 되며 결국 이것이 한국이 코로나에서 빠르게 벗어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최소한 수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미 모든 시설이 있는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한국이 집단 면역을 11월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백신 위탁 생산까지 빈틈없이 준비된 한국은 전 세계가 백신을 놓고 다투며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백신을 훨씬 많이 계약, 확보했다면서 한국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막상 결국 누가 가장 먼저 코로나에서 벗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한국질병당국이 오랫동안 전해내온 전염병에 대한 빅픽처가 물 샐 틈 없이 가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 대피 요령을 알리기 바쁩니다. 대놓고 곧 거대 지진이 온다 라고 불안감을 조성하지는 못하지만 속내는 지금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4일 새벽에 있었던 뉴질랜드 앞바다 대지진 이후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지진 이후 대피 방법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4일 새벽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규모 8의 대지진이 3회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뉴질랜드 앞바다 지진 이후 그동안 빠르면 일주일이거나 늦어도 한 달 안에 바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신 대지진과 같은 급의 대형 지진이 3번이나 연속으로 있었다는 소식은 일본에게는 최악의 지진 예고입니다. 1995년에 있었던 한신 대지진은 규모 7.2의 강진에 6,300여 명이 사망하고 14조 1,000억엔 약 145조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이런 한신 대지진이 또다시 온다는 경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4일은 하루 종일 뉴질랜드 앞바다 지진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는데 5일부터는 지진 대피 요령을 강조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석간 후지는 5일자 긴급 보도에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0년 전인 2011년 뉴질랜드에서 진도 6.3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바로 다음 달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지진 전문가도 동태평양에서 일본까지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태평양 플레이트가 일으키는 지진은 일본의 지진과 의형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올해 2월 13일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7.3의 지진도 며칠 전에 남태평양의 누칼레도니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바누아투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화산 활동과 지진 등 태평양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긴급 경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집 기사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5일 오후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3번의 지진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설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들은 태평양판과 호주판의 충돌이다. 일본 해구와 남해 트로프와 같은 판이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3번째 지진은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당장 일본인들이 궁금해하며 불안해하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는 오늘 아침 남해 트로프 대지진의 전조인가 지금 정어리 때 죽음의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미야케 섬 해안에 대량의 정어리가 약 600m에 걸쳐 하얗게 모래사장을 덮은 사건입니다. 이 기사는 이미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진 이 소식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면서 지난해 11월에 치바현 쿠주쿠리 해변 40km에 조개들이 많이 밀려왔다가 며칠 후에 큰 지진이 바로 왔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이만큼 위험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2019년 6월에 실렸던 거대 지진이 습격할 대지진은 어디인가? 발생 확률이 80%가 넘는 곳은 여기이다 라는 기사가 상위 검색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이 방구석에서 뒤져보고 있는 기사들이 모두 이런 대지진이 온다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쿄 FM 방송은 수도 지카 지진,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일어나면 강력한 해일이 발생한다. 이때의 피해에 대비해서 미리 여러 곳의 피난 장소를 알아봐야 한다 라는 내용의 대담 프로를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 방송 내용은 지난 2월 27일에 방재 전문가와의 대담을 한 것인데 다시 긴급하게 재보도를 한 것입니다. 뉴질랜드 앞바다 대형 지진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상황에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월 27일 이 보도를 할 때에는 13일에 발생한 후쿠시마현 지진에 이어서 올 여진과 대지진 때문이었는데 뉴질랜드 대형 지진이 속보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일본 월간지 웨지 3호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0년, 예상하지 못한 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 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와 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합니다. 또 웨지의 인터넷판 웨지 인피니티는 해일에 대비해야 한다 라며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고치현 쿠로시오 마을은 일본에서 가장 큰 해일이 밀려오는 도시로 지정되었는데 주민들이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로 체념 무드이다 라며 지적합니다. 이 마을은 대지진이 왔을 경우에 최대 34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 마을입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할 때 적극적인 도망가는 사람 만들기 운동을 벌인 과정을 소개합니다. 한 달에 156번까지 미팅을 했고 5년간 설명회를 1000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피난 방법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00개에 이르는 피난로를 정비했고 동네마다 해일 대비 피난 타워를 총 6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50%가 고령층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피하려고 훈련하고 변화된 쿠로시오 마을처럼 일본 국민들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피하라고 주문합니다. 해일이 온다고 경보가 오면 당장 자동차를 버리고 뛰어야 한다. 먼 바다의 빨간색 깃발이 갑자기 물결치듯이 움직이면 즉시 도망쳐야 한다. 라는 최소한의 주의사항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지진 대피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방제용품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지진이 발생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과 손전 등을 준비해라.
이렇게 언론들은 며칠 있으면 엄청난 지진이 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곧 올 수도 있는 대지진 상황을 대비해서 방제용품 챙기기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지진 대피 요령과 방제용품에 대해서 긴급 편성하고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혼자 사는 여성 가구들이 많은데 지진이 났을 경우에 너무 우왕좌왕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라고 주문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지진 소식에 겁을 먹고는 막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챙겨야 하는 지진 정보 사이트와 방제 물품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언론에서 교육을 시켜도 막상 지진이 닥치면 또 다시 주저앉아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물건을 가득 들고 헤맬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30분에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이라는 주제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영상을 보면 해일이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도 먼 바다를 감상하듯이 쳐다보고만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올 때는 큰 파도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앞에서 대형 트럭과 건물들이 순식간에 휩쓸려가면 그제서야 놀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대피로는 거센 물결로 다 막혀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해일에 목숨을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뉴질랜드 대지진 이후 일본 언론은 무조건 잘 도망칠 생각을 해라 라고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 대피 관련 기사가 검색 상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일본 국민들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다급한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럴 때마다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자업자득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안타깝네요.